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진행해보신 분들이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저는 간호사로 3년 정도 일을 했고요.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당직이라는 기간도 거치고 이제 병원에서 진료 과정도 거쳐보고 여러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허리 디스크도 많고 여드름도 심하고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인 저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진료도 많이 받고 약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불과 한 3개월 정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이런 루틴들을 진행해왔을 때 그런 영양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받고 지금은 그때 겪었던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다 싹 벗어났어요. 그래서 간호사인 저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위고비라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온 약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 위내시경 하는 내시경실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고비라는 걸 먹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항상 있었어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잦고 그래서 결국 또 위내시경을 하러 반복하러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그럼 또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대체해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지금 또 핫하잖아요. 위고비랑 동시에. 근데 올리브 오일이 왜 핫한지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너무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까지 없는 가성비까지 진짜 좋은 그런 약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식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위고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사실 위고비의 효과는 부작용도 크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추천은 별로 안 한다라고 이제 슬쩍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결국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데 만성피로, 여드름, 생리통, 아토피 이런 것들이 병원에 매번 가지만 고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허리 디스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어떤 나의 몸을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매니지먼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요즘 종종 한 2주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도 요즘 제가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또 다른 루틴도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내 고민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올리브 오일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즙 분비가 뭐냐면 내가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원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에사비,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안 먹고 생야채 되게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고 두유, 우유, 뭐 요거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님께서도 너처럼 건강 생각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제가 폭탄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심했고 피부과 마사지샵 1년에 1,5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과 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자국 같은 게 또 남잖아요. 근데 자국 없애려면 또 레이저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저도 엄청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양을 바꾸고 나서는 진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바뀌었어요. 올리브 오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들 드실 텐데 또 간혹 가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중단하는 경우가 계세요. 뭐 맛이 너무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겹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 오일 효과가 일단 식욕을 잠재워줄 수 있고 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이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그랬지만 뭐랄까 설사, 묽은 변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계속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20g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하신 거라면 계속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확 중단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다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중복 올리브 오일을 중단하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끊어버리면 식욕이 확 올라오고 장이 또 다시 예민해지고 피부에 막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놨고 또 담즙 분비도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다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를 뭐 장기간 갑자기 막 안 드셔버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기 때문에 굳이 줄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이실 거라 너무 올리브유가 맛이 없고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면 기버터 라든지 뭐 유당 다 제거된 기버터,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서 유지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올리브오일을 가장 200%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 세 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공복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되게 맵싹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울 수 있어요, 속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조금 상큼함을 더해줄 수 있는 레몬즙 그리고 따뜻한 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생각보다 맛있고 흡수율도 빨리 돼서 거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식,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가장 드려요.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70도에서 190도까지 가열을 하는 요리 뭐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말들도 있으신데 뭐 단시간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 올리브유의 성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분들. 그게 좀 파괴가 돼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아침에 그래도 한 스푼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생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리브유는 2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돼가시면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한 스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도 올리브유를 양껏 그냥 뿌려 먹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들도 사실 혈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이 솟구치는 그런 혈당 롤러코스터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 뭐가 팍 나요. 살도 찌고.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올리브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뭔가 가열을 하지 않고 다 된 밥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찐 고구마에 올리브오일을 뿌려 먹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금 낮춰 올라가는 걸 완화시켜 주시는 게 가장 올리브유의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살을 빼려면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올리브유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렙틴이랑 GLP-1이라는 포만감을 내 몸에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올리브유를 어떤 거랑 또 곁들이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솔직히 200% 아니고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레몬즙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유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위를 조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부룩함이나 잦은 트림 때문에 올리브유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걸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레몬이 구연산이랑 비타민 C가 정말 많거든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도 레몬수를 오늘도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피부의 비법이라고 하면 레몬수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같이 드신다는 건 뭐랄까요? 좀 해독 루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디톡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무슨 디톡스를 할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레몬즙 이거 아침에 한 스푼 드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항염, 디톡스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독 루틴으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어떤 거 골라야 돼요? 라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그리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열을 하지 않고 냉압착으로 기름을 추출해 낸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기름에 이 추출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가 안 좋은 이유가 오메가6가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그래도 처리할 독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게 되면 또 간이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부도 해독을 못하고 피부에도 올라오고 다이어트는 사실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내 몸이 다른 거에 이미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압착된 걸로 꼭 구매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색깔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투명하게 파는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팔잖아요. 마트에 가면. 근데 이게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쐬게 되면 산화,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패된 기름을 저희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는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쉽지만 산패되지 않는 방법은 그냥 유리병이 어두운 거, 뭐 갈색, 검정색, 초록색으로 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은 피해 주시고요. 플라스틱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중금속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올리브유 고를 때 꼭 봐야 되는 건데 산도 0.8% 이하인지 꼭 보셔야 돼요. 이 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산도가 높을수록 산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0.8%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말씀드리는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0.4% 이하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0.4% 이하라는 뜻은 갓 수확해낸 올리브를 갓 짜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도 0.4% 이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통 올리브는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꼭 그 원산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럽 인증 마크가 있어요. 유럽 인증 마크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스레드에 한번 올렸었는데 산도를 어디서 확인해요? 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산도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뒤 마크 이런 라벨에는 붙어있지 않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확인해 놓으면 계속 그거 먹으면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한 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맛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다 확인하고 어떤 올리브를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맛을 보면 이게 나랑 잘 맞나?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여러 개를 먹다 보면 좀 거북한 게 있고 너무 쓴 게 있고 이건 과일 향이 나서 좀 괜찮네? 라는 식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다 통과한 거면 괜찮은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맛이 씁쓸할수록, 사실 맵싹할수록 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리페놀, 비타민 E, 올레오 칸탈 뭐 이런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짝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올리브 오일로 제대로 내 몸이 흡수를 해서 내가 고민했던 그런 건강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세요. 처음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또 거기서 먹는 약이 더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걸 약 대신 먹는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깨, 들기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들기름은 그냥 고소한 기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기름이고 항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리브 오일이랑 그럼 어떤 게 달라요? 라고도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사실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9이라는 그런 항염, 항산화 물질이 많은 오일이고,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저는 식사할 때 들기름을 꼭 포함해서 먹거든요. 그 이유가 오메가3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들기름은 이제 치매 예방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오메가3 영양제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메가3는 인지 기능을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덜했다라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뇌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고, 뇌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꼭 드셔보시고, 혈액순환에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염 효과가 강해요, 오메가3가. 그래서 혈관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당연히 따라서 좋아지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HDL 콜레스테롤이랑 LDL 콜레스테롤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더 좋거든요. 근데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들기름이. 그래서 당연히 고혈압이나 혈압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들기름 많이 물어보시는데, 들기름 안에 이제 비타민 E, 셀레늄, 로즈마린산 같이 피부에 정말 좋은 항산화가 되는 그런 산화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랑 면역이 고민이신 분들께도 들기름은 좀 강력하게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제가 가장 효과 본 건
식사 중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랑 번갈아 가면서 먹긴 하거든요. 어쩔 때는 다 된 밥에 들기름을 뿌려서 먹고 어쩔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긴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도 하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밥에 뿌리고 반찬들에 들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9과 오메가3를 같이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반찬이랑 꼭 같이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지용성, 그러니까 뭐 고기 반찬 먹을 때나 어떤 뭐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된장국을 먹는다든지 할 때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한 10배 이상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 중에 드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올리브유가 너무 거북해서 들기름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그럴 땐 들기름을 드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오메가3가 많다 보니까 장을 되게 부드럽게 먹어주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들기름을 아침에 한 스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또 추천드리는 것 하나는 저녁에 먹는 건데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녁에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혈당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새벽에도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을 저녁에 한 스푼을 드시고 자게 되면 혈당이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없어지거든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거 한 스푼으로 새벽에 먹는 야식도 조금 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 뭐 식사를 할 때 드셔도 되고 좋으니까 식사를 하실 때 꼭 들기름 딱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만 포함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생활이 좀 많이 바뀌실 겁니다. 들기름은 꼭 이렇게 드세요. 일단 식사랑 꼭 같이 드시는 건데 다 된 밥 위에 한 스푼을 뿌려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들기름에 있는 좋은 오메가3를 포함한 좋은 항산화 물질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꼭 식사 중에 음식이랑 같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들기름이 이제 공복에 먹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변비 개선에 정말 좋거든요. 이게 위장을 좀 정돈해주고 기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을 해주면서 윤활제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조금 매끄럽게 아프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저녁에 제가 꼭 들기름 한 스푼을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새벽에 야식 폭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깊은 숙면에 들어가기 정말 좋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자면서도 에너지를 우리 몸은 계속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들기름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내 몸이 아주 깊게 잘 수 있는 거예요. 혈당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야식에 대한 충동도 없어지고 깊은 숙면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들기름을 먹은 지 좀 됐는데 먹고 나서부터 더 음식 생각이 난다거나 식사하고 나서 뭔가 디저트가 엄청 땡기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저는 군것질을 안 한 지는 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내가 실제로 저희 영양 루틴 클럽 오픈 채팅방에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폭식 충동이 너무 심하고 그 군것질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 들기름을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저녁에. 그러면 진짜 거짓말처럼 진짜 식욕이 좀 잠잠해져요. 왜냐면 이게 고소하면서 맛있기도 하고요. 포만감이 당연히 차고 혈당이 일단 오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들기름 하나만큼은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들기름은 산화가 정말 빨라요. 왜냐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그런 산화가 쉽게 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해주시고 일단 들기름을 구매하실 때 투명병은 절대 피해주시고 직사광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어두운 병, 갈색, 초록색, 검정색 이런 병으로 꼭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관은 보통 실온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굳을까봐. 근데 무조건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절대 굳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골라요? 생들기름은 뭐고 들기름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들기름이 좀 더 고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열에 볶았기 때문에 좀 더 고소한 거고 생들기름은 말 그대로 고온이나 가열이 가해진 게 아니라
그냥 냉으로 압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소하다는 의미는 조금 더 맛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만큼 영양소 파괴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생들기름은 들기름만큼 고소함은 좀 덜한데요. 맛은 조금 더 향긋해요. 좀 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들기름이 훨씬 고급스럽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들기름이랑 들기름 있을 때 너무 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뭐 1,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투자하셔서 무조건 냉압착으로 영양소를 내가 한 번 먹을 때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과정에서 다른 게 아니지만 볶은 들깨를 짰느냐 아니면 생 들깨를 짰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가능하면 당연히 가열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생들기름으로 드셔주셔야겠죠. 그래서 오메가3, 내 항염, 혈관, 피부 모든 걸 다 챙기시고 싶다 하시면 생들기름으로 꼭 드셔보세요. 에사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단순하게 한 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냥 발효된 사과 식초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유익균이 많고 그 유익균을 제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먹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약이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그런 반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삽이라고 부르는 건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는 뜻이고 이건 발효 사과 식초라는 뜻이에요. 제가 에사비를 알게 된 건 같이 일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진료를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약을 엄청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위산 조절도 안 되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근데 또 내시경을 하거나 어떤 검사를 하면 정확한 그런 원인은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식습관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에사비라는 걸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사비를 그냥 식전에 물에 타가지고 그냥 마시기 시작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병원에서 당직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생리통도 진짜 진통제 하루 8알 먹고 피부과는 1년에 1,500만 원 쓸 정도로 많이 가보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는 염증약도 꼭 먹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위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을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약들을 먹고 나한테 맞지 않은 음식들을 그걸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피부에 당연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해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에사비 하나만 빡 추가를 한 거였거든요. 그때는 뭐 식단이고 뭐고 관심은 있었지만 난 좋은 걸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사비 한 스푼을 그냥 식전에 한 스푼을 먹었는데 첫날이었는데 진짜 좀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일주일 정도를 제가 먹고 2주일 정도를 먹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여드름이 안 나는 거예요. 생리를 하는데도 원래 생리하면 턱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진짜 약이다. 약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에사비에 대해서 빡 파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들어있던 마더라는 그런 효소가 있었고 마더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속 더부룩함이나 좀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전반적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첫 시작이 에삽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DM이나 뭐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근데 저는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에사비를 못 먹겠어요. 식초 속 쓰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사비 자체가 위산 분비를 좀 자극을 해서 저위산증이신 분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이 안 나오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셔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지금은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사 개선에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뭐 혈당이라든지 간 해독 뭐 그런 루틴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처럼 식전에 드시는 게 아니라 식중에 드셔도 되고요. 식후 20분 있다가 물에 많이 희석을 해서 보통 1대 10으로 희석해서 드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대 뭐 20 뭐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서 드셔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 식초 안에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에사비가 있고 사과식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사과식초잖아요. 일반 마트에서도 그렇고. 두 개 비슷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혀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사비는 좋은 미생물들이 많은 식초이고 이 사과식초는 보통 이제 마트에서 파는 건 정제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고온 살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에사비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첨가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당도 많이 첨가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에사비를 무조건적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 만드실 수는 있는데 이게 만드시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입장벽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좋은 에사비, 잘 발효된 에사비를 사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기농 사과 3, 4개를 준비하고 물을 부어서 설탕이나 꿀을 좀 넣을 거예요. 설탕이나 꿀은 뭐 당으로 이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결국에는 식초 성분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2, 3개월 정도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고 또 위생 관리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사비는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에 좋아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굉장히 많이 트렌드로 지금이 아니라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과거에 살도 많이 쪄봤었고 빠지기도 해봤는데 이 혈당을 잡으면 살이 쉽게 찌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다이어트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약으로 조절이 되나? 하면 아니에요. 한 번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먹고 나서 계속 그걸 복용해야 되는데 사실 6개월 후에 오세요 해서 오시면 체중이 많이 줄어있나?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쪘으면 쪘지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약은 정말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이런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세트산 성분이 뭐냐면 탄수화물 흡수가 빨리 되면 당이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30%나 줄여져요. 그래서 혈당 롤러코스터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 롤러코스터가 안 생기면 당연히 내 몸중에 염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피부도 점점 여드름, 뭐 트러블 그런 게 좀 개선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살도 빼지만 피부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식욕이 막 폭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사비를 식전에 한 컵 드시게 되면 정말 가장 좋은 게 식욕이 좀 억제가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좀 줄여주는 건데 렙틴, 아까 말씀드렸던 포만감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과하게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이건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아까 이제 탄수화물 흡수를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 흡수를 하면서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하려는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작용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근데 식후에 혈당이 만약에 당으로 확 바뀌면 이렇게 올라가서 인슐린이 막 급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식후에 혈당이 완만하게 되면 인슐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당이 막 올라가면 인슐린이 당을 낮추려고 막 분비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좀 막아주게 되니까 지방 저장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식전 에사비를 섭취한 그룹이 식후 혈당이 실제로 20-30%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보고 있는 닥터 라이블리님의 책인 해독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너무 속이 안 좋고 뭐 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무조건 위부터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위산이 나오지 않은 데 장부터 고치면 의미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위산을 잘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에사비예요. 그래서 닥터 라이블리님 책에도 에사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도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효과를
그러면 에사비는 어떻게 먹어야, 또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가장 효과 본 시간은 그냥 식전이에요. 식전 20분 전까지만 드시면 혈당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 혈당을 잡으면 솔직히 내 피부도, 만성 피로도, 위장 문제도 거의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기는 식전입니다. 근데 회사원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식전에 좀 마시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했던 꿀팁은, 저는 그 실험약 있잖아요. 실험약 통을 하나 사서, 뭐 다이소에도 팔고 뭐 쿠팡에도 팔거든요. 저렴한데 그거 하나 사서 거기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새지 않아요. 그래서 물 한 컵은 밖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 정도, 한 스푼 정도를 따라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알약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액체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액체에만 들어있는 그런 마더라는 성분, 아까 말씀드렸던 효소, 그런 좋은 미생물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귀찮지만 이렇게 약병에 싸다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 연예인 최하정 배우님도 공복에 따뜻한 에사비 식초물 한 잔 드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드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루틴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좀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리브오일, 레몬수 그런 루틴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시다가 나한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침에 그냥 공복 시에 따뜻한 물에 한 잔 드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밤새 이제 비어 있잖아요, 위장이. 그때 살짝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화 흐름도 좋아지고 혈당 안정에도 무조건 적으로 도움은 되고요. 근데 혈당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음식이 들어가기 직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심 전에 꼭 드셔주세요. 아마 저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DM이나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어요. 에사비 먹을 때 에사비가 무조건 좋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뭐냐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일단 원액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급하면 원액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아세트산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사비는 식초이기 때문에 산성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물이랑 같이 드시면 조금 희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점막에 자극이 조금 덜할 수 있는데, 그냥 원액으로 드셔버리면 위 점막에 좀 강하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배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아예요. 치아 손상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원액으로 드시게 되면은 정말 그 치아 겉부분에 좀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좀 치아 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꼭 희석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빨대로 드세요, 가능하면. 근데 밖에서는 빨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희석하는 정도로 드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석하는 방법은 물 150에서 200ml, 그리고 아빠수저 한 숟갈로 에사비를 한 스푼 타서 섞어서 드시면 되는.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물 양을 늘려보세요. 어차피 아세트산이 들어가는 양은 똑같습니다.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고 있으신 분들도 식전에 드셔주시면 좋긴 한데, 혈당이 좀 과도하게 떨어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하시고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 에사비랑 레몬수 중에 어떤 게 더 혈당에 좋아요? 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혈당이라는 주제만 놓고 보면은 에사비를 좀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에사비는 실제로 식전에 먹고 식사를 하신 후에 혈당을 재면 혈당이 낮다는 임상 데이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이라는 주제에서는 에사비를 추천드리고, 레몬수는 말 그대로 해독, 피부, 수분 보충 뭐 이런 목적에서 추천을 제가 드리는 거였고, 올리브 오일이랑 먹었을 때 조금 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에사비 먹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근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피부가 정말 좋았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피부에 뭐 여드름, 뭐 푸석함, 악건성, 턱드름, 뭐 그냥 진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저한테 맞지 않은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먹기도 했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야채를 되도록이면 많이 먹고 고기를 줄여서 지방을 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그걸 따랐었거든요. 실제로 살은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피부, 뭐 수종 냉증, 그냥 모든 게 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잃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식탁에서 쓰러진 적도 있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음식을 막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피부에 뭐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트러블을 제가 마사지 샵도 정말 많이 가보고, 혈액순환 시키려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혈액순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사지 샵에도 1,000만 원 넘게 써보고, 피부과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갔던 것 같아요. 압출도 하고 레이저도 하고 그 세트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눌러놔요. 근데 또 안 되니까 항생제를 막 먹어요. 그러면 내 위에 부담이 되니까 또 막 트러블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루틴을 반복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제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한 환자분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에사비를 한 스푼 드셔보셔라, 속쓰림도 좋아지고 가스도 많이 줄고 그러면 피부도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에사비를 먹고 나서부터는 피부과, 마사지샵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피부에서 광이 나고 지금 현재도 선크림만 바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정도로 혈당 잡는 게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피부과에 가는 돈도, 마사지샵에 가는 돈도 다 아끼시는 거예요. 에사비가 당장은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 있어도 그런 비용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비싼 게 아니고 가성비템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갖가지 고민이 있었고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토피나 여드름, 그런 트러블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신 분들은 에사비를 진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딱 그거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향이 너무 좋아서 아침에 힘이 없는데 향긋함을 줄 수 있고, 힘이 없는데 힘을 주고,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리니까 또 한잔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커피를 사가면 뭔가 출근길에 좀 든든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드시는 걸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보통 불면증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커피가. 그러면 당연히 졸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아침에 드실 때는 각성제 역할을 하게 되고, 오후 2시 이후 뭐 4시까지 마시게 되면은 저녁까지 그게 반복이 되면서 잠이 안 와요. 특히 이제 커피 반감기가 5시간에서 7시간, 10시간까지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커피를 마셨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저녁에 또 잠을 못 자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 끊어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약간 잠을 잘 자고 나면 모든 일이 좀 잘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도 커피를 꼭 끊어보셔야 돼요. 특히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 중에는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커피를 의심하기 싫은 마음은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커피만큼은 괜찮아, 항산화 물질도 많잖아 라고 생각을 저도 항상 했거든요.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왜냐면 당직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루틴이 좀 밤낮이 바뀌기도 하는 일들도 많았고 해서 좀 그랬었는데, 이럴 때는 커피를 한번 중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깊게 잠이 들게 되면서 모든 게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카페인 중독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있어요.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아까 그 졸리게 하는 호르몬인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리니까 내 몸은 이상하네 하고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 더 분비를 해요. 그러면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고장이 나요. 왜냐면 계속 분비를 하니까. 그래서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또 중단을 해버리면 나왔던 수용체나 뭐 정상적으로 나와야 했던 것들이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확 끊으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두통이 막 생기고 어지럽고 멍하고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이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카페인 금단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겪는 게 좀 당연한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들면 회사 일이 지속이 안 되니까 그냥 결국 나는 커피 없이 안 돼 하고 그냥 다시 드셔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3일에서 5일 정도는 커피를 중단하면 반드시 금단 현상이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너무 졸리고 그냥 속도 너무 안 좋고 울렁거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자야 돼요. 근데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엄청 졸리실 거예요. 졸리니까 그때는 일을 살짝 중단하더라도 주무시고 커피를 중단하는 길로 가보시면 저녁에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러면 오후에 멍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 전에 에사비 한 스푼을 꼭 드시고 커피를 중단하시면 오후 뭐 회의 시간이나 이럴 때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확실히.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약을 먹고는 빨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먹어버리는데 사실 약을 먹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에사비를 드시고 커피를 끊는 그 과정 속에서 초반에는 졸리거나 머리 아프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만 딱 버텨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좀 진짜 좋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카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미국에서 16살 이제 청소년이죠. 남자 청소년이 커피를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에서 라떼를 한 잔 마시고 또 정말 커피보다 더 많은 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캔을 마셨어요. 그런데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애가 어떤 질병이 있었냐 하면 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카페인 또 그런 에너지 음료에는 카페인 외에도 그 카페인을 자극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같이 마시니까 2시간 연달아 마셨다고 하거든요. 마시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부검 결과도 심장 부정맥. 결론적으로 카페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판정이 났어요. 그 정도로 카페인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피를 중단할지 말지 엄청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커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 정도는 끊어보시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다른 병원에서 타먹는 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루틴이 바꿔줄 거예요. 또 제가 저번에 유튜브에 올렸더니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는 카페인을 완전히 없앴다 라고 하는 그런 커피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10%에서 30% 정도까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양이어도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디카페인은 카페인만 줄였다 뿐이지 위산을 자극한다거나 그런 내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디카페인이 더 안 좋은 이유는 카페인에서 이런 화학적인 방식으로 보통 이제 카페인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화학 물질들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마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냥 카페인을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디카페인은 좀 비추천이고요. 그래서 디카페인을 만약에 드시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워터 프레셔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라벨 쪽에 그냥 디카페인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화학 잔여물이 무조건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워터 프로세스, 이제 물 추출법으로 한 거는 그래도 화학 물질은 없으니까 비교적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위가 너무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그런 카페인을 먹었을 때 있었던 증상들이 그대로 나타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카페인도 절대 안 드시는 걸 좀 가능한 추천드리고요. 일단 커피를 끊게 되면 3가지가 가장 좋아지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위 아픈 거, 속 쓰리고 트름 심한 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아져요. 왜냐면 위산 과다 분비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필요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속쓰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커피가 들어가면 식도 관략근이 좀 느슨해져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 중에 하나도 역류성 식도염이잖아요. 저도 병원
병원에서 보면 항상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디폴트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느낌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커피는 못 끊겠어요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도 반드시 얘기는 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은 잠깐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약은 드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식습관을 고치셔야 된다,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커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수족냉증이 거의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수족냉증도 사실 지방을 많이 먹는 것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저도 지방을 많이 먹고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족냉증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이걸 완전히 고치게 된 계기가 커피를 끊어서예요. 커피를 먹게 되면 혈관 수축이 굉장해요. 그래서 말초 혈관까지도 차가워지게 되는 건데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인데 그걸 멈추게 해버리니까 생리통도 당연히 심해지고요. 소화는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분들은 수족냉증도 약이 없어요. 그냥 커피를 끊으시고 지방을 조금 더 드시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뇌에도, 그러니까 정신에도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셔야만 내가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또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카페인에 의존하는 상태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아데노신이라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을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 뇌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더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내 몸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많이 만들어요. 근데 카페인이 없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멍한 상태가 원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야 할 때 아데노신 수용체가 작동을 하게 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실 거예요. 이 변화는 한 일주일만 겪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있잖아요. 그 호르몬을 자극하거든요, 커피가. 그게 계속 자극이 되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는데 매일 들어가잖아요, 커피가. 그러면 내 몸은 계속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집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고 짜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내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예민하고 짜증이 많고 왜 뭐만 하면 실증나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커피를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커피를 끊게 되면 코르티졸이 나오지 않고 적절하게 나오게 되고 짜증, 실증, 예민함이 진짜 조금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파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도파민도 좀 자극을 하거든요. 근데 도파민 하면은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물질이고. 그래서 진짜 집중력을 높여주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이게 착각을 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집중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데 이게 또 반복이 억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커피 때문에 내 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중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무기력증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걸 끊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그 순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능력이 반드시 회복될 거고요. 나는 이미 뭐 20년 평생을 먹었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끊는 과정이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끊고 나면 그 능력들이 차차 회복이 돼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커피를 끊어보세요. 잠깐 집중이 잘 되고 잠깐 끊는다고 해서 잠깐 끊게 되면 또 집중이 안 돼서 또 마시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건강적인 관련 고민들 뭐 생리통, 여드름, 수족냉증, 만성 피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끊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커피를 끊게 되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단 이뇨작용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내가 필요했던 몸에 있었던 미네랄들까지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미네랄이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미네랄이 빠져나갈 뿐더러 모든 수분들을 쪽쪽 빨아나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정말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하게 되거든요. 제가 하루에 4잔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광이 있지만 전에는 악건성이었고 악건성이면 또 문제가 주름이 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름도 여기 막 생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40, 50대 분들이라면 정말로 커피를 끊어서 악건성 피부를 좀 없애주셔야 되고 이거는 좋은 어떤 로션을 바르거나 좋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피부과에 갈 일도 줄어드실 거고요. 그리고 커피를 대체해서 뭘 먹어야 되지?를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그럴 때 제가 아까 추천드린 레몬수 그리고 우유 요거트 아니고 코코넛 밀크를 좀 드셔보세요. 코코넛 밀크는 MCT라는 이제 중세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위장에서 뭔가 소화를 막 시키거나 하는 그래서 피곤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간에서 바로 에너지 대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유당이나 뭐 카제인 같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이 들어있는 우유로 대체하지 마시고 코코넛 밀크로 그리고 상큼함을 줄 수 있고 내 해독에 도움이 되는 레몬수 그리고 에사비 이렇게 대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염증 제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피부는 항상 혈당이랑 관련이 많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혈당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피부에도 당연히 트러블이 올라오고 건성이 되고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커피를 끊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도 대형 병원에서 3년 가까이 일한 간호사이지만 병원은 그냥 일시적으로 나를 고쳐줄 수는 있지만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엔 너무 의존을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런 실제로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나쁠 건 없으니까. 내 몸에 한번 실험을 해보면 이게 나랑 진짜 잘 맞네? 라는 걸 하나쯤은 경험을 해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매니지먼트를 계속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이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느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고쳐지게 되니까 짧게 걸리는 거랑 똑같죠. 사실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누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저는 이게 좀 안 맞다 하면서 같이 해답을 좀 찾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같이 영양 루틴 클럽에 같이 오셔서 해보시면 조금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이지만 여드름, 생리통, 허리 디스크, 수족냉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민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병원비도 공짜라서 사실 병원 엄청 많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녔어요. 많이 먹어보고. 근데 약을 먹을 때랑 지금 제가 이렇게 루틴, 건강한 습관, 건강한 영양 이런 걸 챙기고 나서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영양적인 부분 부터 천천히 고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도 이런 건강 꿀팁들 여러분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병원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는 그런 꿀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구독해 두시고 이런 정보들을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